하버드의 조용한 강의실. 그날은 세계의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지도가 뒤집힌 날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한순간 전 세계 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교수는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약소국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화면엔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편의 발표로 세상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게 되죠. 세계를 움직인 강의실의 기적.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 박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에요.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인지 늘 두 문화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수님이 세계 지도를 스크린에 띄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지정학적 약소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거대한 이름들 사이로 한반도가 정말 작은 점처럼 표시되어 있었죠. 한국을 보십시오. 자원도 없고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형적인 지정학적 약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순간 강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웃기까지 했어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저는 책상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도 위 작은 점. 그게 제 어머니가 태어난 나라였고 외할아버지가 청춘을 바친 땅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기숙사로 뛰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었죠. 상자를 열자 낡은 군번줄이 나왔습니다. 녹슨 금속줄에 매달린 작은 인식표. 그 옆에는 색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셨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앞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계셨죠. 표정은 무척 단단해 보였어요. 전쟁을 겪은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쥐고 어릴 적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엘리야, 내 외할아버지는 말이야. 어머니는 가끔 제게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20살에 전쟁터에 나가셨다고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살아남으셨고 전쟁이 끝난 뒤엔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가족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실 때는 손에 굳은 살이 이만큼 박혔어. 허리도 많이 아프셨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하셨어. 딸들 교육만큼은 꼭 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저는 사진 속 외할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이분이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오늘 하버드 강의실에선 그저 약소국 사례로 소개됐던 거예요. 책장 한쪽에는 외할아버지가 손으로 쓰신 짧은 메모도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관하시다가
제게 주신 거였죠. 한글로 삐뚤삐뚤 쓰여 있었습니다. 버티면 기회가 온다. 겨우 6글자였지만 그 안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전쟁도 가난도 위기도 모두 버텨내신 분의 말씀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먹구름이 끼어 있었죠. 정말 한국은 그냥 약한 나라일까? 운 좋게 살아남은 것뿐일까?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어머니 세대가 밤낮 없이 일해서 일으킨 나라가 단순히 지정학적 약자로만 설명될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군번줄을 손에 쥐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학기 발표 주제는 이걸로 정하겠다고요. 교수님도 그 강의실에 앉아있던 학생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꼭 들려드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돼요? 외할아버지 이야기 좀 더 듣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와라. 엄마가 이야기 많이 해줄게. 주말이 되자 저는 보스턴 외곽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거실에 앉자 어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학교 발표 준비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말에 태어나셨어. 20살에 전쟁터에 나가셨고 총상까지 입으셨지. 그래도 살아 돌아오신 게 기적이었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전쟁 끝나고는 섬유 공장에 취직하셨어. 하루 12시간씩 일하셨대. 손에 굳은 살이 나무 껍질처럼 두껍게 박히셨지. 어머니는 찬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이게 공장 다니실 때 사진이야. 사진 속 외할아버지는 작업복 차림으로 동료들과 함께 계셨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요? 제 질문에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어.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외할아버지 이름이 올라갔지. 60 넘으신 나이에 퇴직금 받아서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어. 그런데도 엄마 유학은 보내주신 거예요? 응.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엄마가 여기 와서 내 아빠를 만났고 내가 태어난 거야. 어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외할아버지 수첩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주셨어.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짧은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버텼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아이들 교육비 모아야 함.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엘리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엄마는 알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을 그냥 약한 나라라고 설명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야. 실제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건 맞아. 어머니는 외할아버지 수첩을 가리키셨어요. 하지만 약하다고 해서 계속 약한 건 아니야. 외할아버지처럼 그 세대 사람들처럼 버티고 또 버티면서 조금씩 바꿔나간 거지. 나라 전체가 그랬어. 저는 수첩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견뎌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엄마,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그래. 내 발표에 도움이 된다면 외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저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를 감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리로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학교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 기말 발표 주제를 한국의 지정학으로 정했어요. 가설은 명확했죠. 한국은 단순한 약소국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축이라는 것. 하버드 도서관은 제 연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도서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자료를 뒤졌어요. 세계 GDP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위치, R&D, 투자 규모까지 숫자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2위라는 것,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가 세계 1위라는 것, 무역 규모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는 것도 확인했죠. 흥미로운 주제를 선택하셨네요. 어느 날 아시아 센터 자료실에서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2학기 방문학자로 온 사람입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일하다가 은퇴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 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관련 자료를 많이 찾으시던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분의 제안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분 연구실을 찾아갔어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안건이 있었죠. 그때 한국 대표단이 중간 조정 역할을 맡았어요. 어떻게요? 양쪽 모두와 대화 채널을 유지하면서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 합의안을 만들어냈죠. 그분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셨어요. 한국이 방산 수출을 늘리면서도 경제 협력은 다각화했던 시기,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며 자립도를 높여간 과정들.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이 세계 지도를 펼쳐 보이셨어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의 1대1로,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 러시아의 극동 전략. 이 모든 선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손가락이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하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가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그분은 자료 폴더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를 보세요. GDP 대비 비율이 영국, 중국, 일본보다 높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꾸준히 투자해 온 거죠. 동시에 무역은 계속 확대했고요. 숫자들이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산업화를 거치고 외환위기를 넘어 이제는 기술과 경제력으로 독자적 입지를 구축한 나라.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외할아버지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버티면 기회가 온다는 짧은 메모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개인이 버티는 것과 국가가 버티는 것. 외할아버지 세대가 악착같이 일하며 쌓아 올린 것들이 결국 나라 전체의 전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발표 구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배경, 구체적 데이터, 외교 사례,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이 발표를 교수님과 학생들이 받아들여 줄까? 혹시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데이터는 충분히 모았고 논리는 탄탄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할 차례였죠. 연구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저는 교수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발표 주제를 미리 승인받아야 했거든요.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엘리, 무슨 일인가? 교수님, 이번 기말 발표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단순한 약소국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축이라는 가설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자료를 훑어보시더니 안경을 벗으셨어요.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하지만 엘리,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강대국에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요?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주 국방 투자와 경제력 확보가. 알아요. 데이터는 좋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가셨어요. 혹시 이 주제 선택이 개인적 배경과 관련 있지 않나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죠?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개인적 관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해야 해요. 감정이 앞서면 논리가 약해집니다. 네, 교수님. 연구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다음 날 세미나 준비 모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제 발표 계획을 설명하자 동기 한 명이 말했어요. 엘리, 내가 혼혈이라서 한국 편들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야.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
내가 한국계라서 그쪽으로 보이는 거 아닐까?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사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야? 일본도 있고 호주도 있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리들이 갑자기 힘을 잃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갈색 머리카락, 서양인 같기도 하고 동양인 같기도 한 얼굴. 어릴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걸까? 미국에서는 동양인으로 보였고 한국에 가면 외국인 취급을 받았죠. 늘 경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외할아버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들었어요. 버티면 기회가 온다. 외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버티셨어요. 그런데 저는 동기들 몇 마디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데이터를 모았고 전문가를 만났고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박문학자님께서 들려주신 외교 현장 이야기도 실제 역사였죠. 제가 혼혈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메모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서 찾아낸 숫자들. 개인의 역사가 국가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다시 국제 정치의 데이터가 되는 과정.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 나는 이 발표를 할 거야. 교수님이 뭐라 하시든 동기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진실을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외할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위기를 버텨낸 그 세대처럼. 저는 혼혈이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게 더 넓은 시야를 준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문학자님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선생님, 발표 준비하면서 영상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의 외교 경험을 직접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시간 내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였습니다.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은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성을 의심받는다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면 되는 거였죠. 마침 보스턴에서 한국 관련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제는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해 세미나장을 찾아갔어요. 세미나장에는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패널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최근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자 개발한 위성 발사 능력은 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죠. 다른 발표자가 이어갔습니다. 방산 수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과거엔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국으로 변모했어요. 폴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와 계약을 체결했죠. 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연도가 쏟아져 나왔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요? 발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입니다. 특히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없이는 세계 IT 산업이 돌아가지 않아요.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기술력이 곧 협상력이니까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 필요 없이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가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는 방위산업 정책 설명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방산 수출로 외화를 벌면서 동시에 동맹 네트워크를 확장하죠. 일석이조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 원조를 받던 시기, 산업화로 경제를 키운 시기, 외환위기를 극복한 시기, 그리고 이제는 기술과 국방력을 동시에 확보한 시기까지.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발표 슬라이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각화였어요. 세계 지도 위에 각국의 전략 라인을 그려넣기로 했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파란 선으로, 중국의 1대1로는 빨간 선으로, 일본의 동아시아 구상은 초록 선으로, 러시아의 극동 전략은 노란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개의 선이 모두 한 지점에서 교차했습니다. 바로 한반도였죠.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한반도 부분을 클로즈업했어요. 서울을 작은 붉은 점으로 표시하고 그 주변으로 강대국들의 전략선이 촘촘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고민하다가 외할아버지 수첩이 생각났어요. 저는 수첩을 펼쳐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 외할아버지가 IMF 시기에 쓰신 글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조금 각색해서 발표 결론에 넣기로 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여도 세계는 이 점을 주목한다. 방문학자님과의 영상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연구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온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한국이 중재안을 제시했죠. 양쪽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방산과 기술 수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보를 남에게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동시에 경제적 실리도 챙기는 거죠. 이게 바로 생존 전략입니다. 인터뷰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발표는 단순한 학기말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세대가 살아온 이야기이자 한 나라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발표 전날 밤 저는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지도, 인터뷰 영상, 그리고 외할아버지 수첩의 문장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외할아버지 군번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내일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야. 외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발표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가방 속에는 외할아버지 군번줄을 넣어뒀죠. 작은 부적 같은 거였어요. 강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 주제가 특이해서인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교수님은 앞자리에 앉아 차갑게 느껴지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엘리, 준비됐나요? 네, 교수님. 저는 연단에 올라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작은 점에서 균형축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시작했어요. 먼저 역사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고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게 당연했죠. 외환위기 때는 나라 전체가 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화면에 연대기가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한국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에 투자했죠. GDP 대비 R&D 투자 비율 세계 2위,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 세계 1위입니다. 구체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협상력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군에 의존하잖아요. 독자적 방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어요. 그래서 자주국방에 투자했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영국, 중국, 일본보다 높아요. 방산 수출도 급증했고요. 의존하되 종속되지 않는 전략입니다.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인구가 적고 영토도 작잖아. 강대국 사이에서 결국 눌릴 수밖에 없어.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였어요. 이 지도를 보세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중국의 1대1로, 일본과 러시아의 전략선. 이 모든 게 어디서 만날까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선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들은 모두 한 지점으로 모였죠. 바로 여기입니다. 한반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작다는 게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균형자의
세계 10위권 무역 대국입니다.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 모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교수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엘리, 데이터는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이게 정말 전략적 선택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가요? 바로 이 질문을 기다렸어요. 운이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박문학자님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분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위기마다 선택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때 중재안을 냈죠. 양쪽 모두와 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방산 수출을 늘리면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런 게 전략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 확대 지도였고 서울이 작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 아래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여도 세계는 이 점을 주목한다. 이 문장은 제 외할아버지가 남긴 메모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쟁을 겪고 공장에서 일하고 위기를 버틴 세대의 기록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개인이 버티는 것과 국가가 버티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 세대가 악착같이 일하며 쌓은 것들이 결국 나라 전체의 전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지정학적 약자가 아닙니다. 균형축입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박수를 쳤어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교수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냉소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연단에서 내려오며 가방 속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외할아버지, 해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준비된 답을 내놨습니다. 쉽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 조정해 나갈 겁니다. 기술력을 더 키우고 경제 파트너를 다각화하면서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래도 결국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최대한 늦추고 선택의 여지를 넓히는 게 전략이에요. 바로 그게 균형자의 역할이고요. 교수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엘리,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 주제가 너무 감정적일까봐 걱정했네요. 하지만 데이터와 논리가 탄탄하더군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특히 개인의 역사와 국가의 전략을 연결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발표가 완전히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갈 때 박문학자님이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발표 잘 봤습니다, 엘리.
선생님 와 계셨어요? 뒤쪽에서 지켜봤죠. 정말 훌륭했어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혹시 방학 때 한국에 갈 계획 있나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책이나 데이터로만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건 다릅니다. 특히 엘리는 한국계 아닙니까? 뿌리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발표 잘 끝났어요. 그래, 잘했구나. 어땠어? 교수님도 학생들도 좋아했어요. 외할아버지 이야기도 했고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냥 내 외할아버지가 들으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방학 때 한국 가요. 같이 가요. 정말? 응. 외할아버지가 사셨던 곳도 가보고 싶어요. 며칠 후 학과 게시판에 제 발표 내용이 우수 사례로 올라왔습니다. 교수님이 세미나 기록에 남겨주신 거였어요. 댓글도 달렸죠. 국제 정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었다. 개인사와 국가 전략의 연결이 흥미로웠다. 동기들도 태도가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엘리, 발표 정말 좋았어. 내가 오해했던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나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 근데 내가 혼혈이라는 게 오히려 장점이었던 것 같아. 양쪽을 다 볼 수 있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늘 경계에 서 있다고 느꼈지만 그 덕분에 균형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엘리야, 저기 봐. 한강이야. 택시 창밖으로 넓은 강이 펼쳐졌습니다. 강 양쪽으로 높은 빌딩들이 즐비했죠. 밤이었지만 도시는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공장 다니실 때는 저런 빌딩 없었어. 다 낮은 건물들이었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DMZ 인근 전망대를 찾았어요. 철책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군번줄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외할아버지가 저 너머에서 싸우셨구나. 응. 20살짜리 청년이 총 들고 저기 있었던 거야.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어요. 전망대를 나와 서울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 쇼핑하는 젊은이들,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정말 전쟁 겪은 나라 맞아? 그러게. 엄마도 올 때마다 놀라.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어.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거대한 빛의 바다였어요. 끝없이 펼쳐진 건물들, 도로를 달리는 차들, 반짝이는 한강. 저는 가방에서 외할아버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버티면 기회가 온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 외할아버지의 글씨가 희미한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외할아버지, 맞았어요. 기회가 왔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이 작은 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 외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손녀가 하버드에서 한국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다니까. 저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전쟁의 상처, 가난의 기억, 위기의 순간들. 그 모든 걸 버텨낸 사람들이 만든 나라. 그게 바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이었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작은 점으로만 보이던 한반도가 이제는 제게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잡아가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 나라였죠. 저는 혼혈로 태어나 늘 경계에 서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게 제 강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균형을 이해하는 눈, 양쪽을 모두 보는 시각. 그게 바로 제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가 일하셨던 공장 터도 찾아갔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큰 쇼핑몰이 들어서 있었죠. 여기였어, 엘리야. 외할아버지가 매일 출근하시던 곳. 어머니는 쇼핑몰 입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새벽같이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곤 했지.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상상해 봤습니다. 젊은 외할아버지가 작업복을 입고 공장 문을 들어서는 모습. 수십 년이 흘러 그 자리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었지만 그분의 땀과 노력은 이 땅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귀국 전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새 공지가 떠 있었어요. 다음 학기 국제정치 세미나 주제 중견국의 전략적 역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엘리 박 학생의 발표를 참고하여 커리큘럼을 보완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제 발표가 단순히 좋은 점수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 교수님께서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습니다. 엘리 함께. 네, 교수님. 발표 이후로 강의 자료를 수정했네. 한국 부분 말일세. 교수님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셨어요. 예전 슬라이드 제목 지정학적 약소국의 사례 한국. 새 슬라이드 제목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중견국 한국 사례 연구.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자네 덕분에 배웠네. 교수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동아시아 안보 세미나가 새로 열리는데 조교로 참여할 의향 있나? 정말요? 자네가 적임자야. 데이터도 탄탄하고 현장 감각도 있으니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학기가 시작됐어요. 새로 개설된 세미나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 때 교수님이 제 발표를 소개하셨죠. 지난 학기 엘리 박 학생이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약소국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오늘은 엘리가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전부는 아니에요.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균형 감각으로 독자적 위치를 만들어냈죠. 세미나는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학생들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시각을 나눴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엘리, 나도 혼혈이거든. 중국계인데 내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 무슨 용기? 내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경계에 서 있다는 게 약점이 아니야.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날 저녁 박문학자님께서 귀국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엘리, 한국은 어땠나요? 놀라웠어요. 책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셨어요. 뭔가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외교관 시절 받은 겁니다. 엘리한테 주고 싶네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배지를 가슴에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꼭 그렇게 할게요.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다시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거실 책장 앞에 섰어요. 외할아버지 사진이 그대로 있었죠. 외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저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어요. 작은 점 같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곳이 됐죠. 어머니가 옆에 오셨어요. 내 외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외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세대 모두가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위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혼혈이라는 정체성이 짐처럼 느껴졌어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경계에 서 있다는 건 양쪽을 모두 품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의 역사도 미국의 시각도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위치. 그게 바로 제 강점이었죠. 외할아버지가 남기신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버티면 기회가 온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 맞았어요. 기회는 왔고 선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작은 점으로만 표시됐던 한반도.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건 단순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전략의 중심축이었고 강대국들이 주목하는 균형의 지점이었죠. 저는 외할아버지 군번줄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세대의 희생과 한 나라의 전략이, 그리고 이제는
제 이야기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하버드의 강의실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그날의 발표를 들은 사람들만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도 위에서 가장 작았던 점이 세계의 균형을 바꾸는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죠. 엘리 박. 그녀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날의 용기와 신념은 강의실을 넘어 세계의 기록 속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건 숫자도 권력도 아닌 한 나라가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하려는 이야기도 그날의 울림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또 다른 세상의 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